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10. 태풍. 마침내 태수와 초봉이의 결혼식은 별일 없이 끝났다. 대단히 경사스럽고 겸하여 원만하였다. 다만 청하지 않은 아낙네들, 구경꾼이 많이 와서 결혼식장에 번화와 폐를 한 가지로 끼쳐준 대신 온다던 태수의 모친이 오지를 않은 사건이 있었을 따름이다. 정주사네는 중란한 미지의 사부인한테 크게 경의를 준비해 가지고 그를 기다렸던 것인데 웬일인지 온다던 날짜인 결혼식 그 전날에 까맣게 오지를 않았고 겨우 당일에야 결혼식장으로 전보만 다른 축전 몇 장 틈에 끼어서 들이닿았다. 갑자기 병이 나서 못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태수는 사실 제가 결혼한다는 것을 애호개의 남의 집 새방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저의 모친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전부는 서울서 그의 친구가 미리 서신으로 부탁을 받고 그대로 쳐준 것이다. 정주산에는 사부인의 그러한 불의의 급병이며 사랑하는 자제의 경사스런 혼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섭섭한 심경이며를 사부인을 위하여 대단히 심통해하는 정성을 표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혼식이 무슨 구애를 받은 것은 아니오. 그러므로 대망의 가장 요긴한 대목에 한쪽이 이지러지거나 할 멸의가 없는 것이라 마음은 지극히 편안했다. 식장에는 승재도 참례를 했다. 승재는 제 가슴의 아픔을 상관 않고 일종의 비장한 마음으로 그 소위 거룩하다 한 초봉이를 위하여 그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참석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어그러져 다시 새로운 슬픔을 한 가지 안고 돌아오지 아니치 못했다. 초봉이가 지극히 슬퍼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흰 의복에 흰 면사포에 흰 백각꽃에 이러한 흰빛만의 맨들이가 흰빛을 지나쳐 창백한 것이며 단을 향하여 깊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천천히 다만 항구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한 걸음 반걸음 걸어 나가는 그 고요함이라니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엘레지인 듯. 승재는 그만 어떻게나 슬프던지 시방초봉이는 정령코 눈물을 흘리지 싶어 승재 저도 눈이 싸하면서 아프고 차마 그 다음은 고개를 들어 정시하지를 못했다. 이게 실상은 옥구구요. 사실 초봉이는 누구나 처녀로 결혼식장에 임하여 경험하듯이 아무것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제법 슬퍼하고 기뻐하고 할 겨를도 없었던 것인데 승재는 부질없이 제 슬픔에 잡쳐 가지고는 그게 초봉이에게서 우러나는 초봉이의 슬퍼함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하고 보니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환멸이다. 물론 그렇다고 승젠들 초봉이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벙싯벙싯 웃고 명랑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야 아니지만 그러나 초봉이가 슬퍼하리라는 것도 또한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일이다. 했다가 초봉이가 신부라고 하기보다는 상청의 젊은 미망인인 듯 초조하고 슬퍼 보여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 못했던 정경으로는 초봉이만 빼놓고 그의 가족 전부가 누구 할 것 없이 만족과 기쁨이 싱글벙글 넘쳐 흐르는 얼굴들이다. 이때에 승재가 전날의 머릿속에 우러러 보던 성화는 전혀 반대의 것으로 바뀌어 그림의 전면에는 가족들의 살찌고 만족한 여러 얼굴들이 옹기종기 환하게 드러나고 초봉이는 저편 뒤로 보일락말락하게 불쌍하게 서서 있던 것이다. 승재는 뜨고 있는 눈에도 선연히 보이는 이 불쾌한 그림을 참아 보지 않으려고 부지중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잔즉 그제는 검은 옷을 입은 희생의 주신이 지팡 막대기로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를 알아내야만 이 길을 비켜주리라 고 짓궂게 수염을 쓰다듬던 것이다.
승재는 식이 끝나기가 바쁘게 자리를 빠져나왔다. 피로연에는 애초부터 가지 않을 요량이었지만 만약 누가 잡아 끌기라도 한다면 버럭성을 냈을 것이다.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승재는 마음 아름다운 초봉이를 거룩하다고만 막연히 탐복하고 잊지 못하고 슬픈 양자로 시집가던 초봉이를 슬퍼하는 마음이 더했다. 그리 하면서야 비로소 그는 이 앞에서 초봉이의 운명이 잘못 평탄하지가 못하고 어떠한 불행이 약속되어 있거니 하는 막연한 불안이며 정주사 내외의 그 불순한 정책 혼인에 대한 반감이며가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아무려나 그렇듯 무사히 혼인을 했고 다시 무사한 가운데 열흘이 지나갔다. 절기는 6월로 접어들며 여름은 저기 완구에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침 새벽은 아직도 좋다. 뚜 5시 반 첫 사이렌 소리에 맞추듯 초봉이는 친가에 있을 때 버릇대로 퍼뜩 잠이 깨던 마치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일어나 앉으면서 그는 가벼운 경의의 눈으로 방안을 잠깐 둘러본다. 덧문을 닫지 않은 위아래 앞문과 뒷창이 다 같이 희웃구름이 밝으려고 하는데 파란 덮개를 들이운 전등은 아직 그대로 켜져 있다. 양지로 바른 위에다가 분을 먹여 백지로 덧발라 놓아서 희기는 희되 가볍지 않고 침착한 바람벽, 운목으로 나란히 놓인 양복장과 삼층장의 으리으리한 윤택, 머리장 위에 들무하게 놓인 금침 꾸러미, 추금기 등 속 모두가 눈에 생소한 것이면서 그러나 어제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보았던 그것들 그대로다. 흐트러진 자리옷에 남색 제병 누비 이불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앉았는 초봉이 제가 보아야 역시 저다. 바로 제 옆에서 자줏빛 제병 천회를 걸치고 누워 자고 있는 고태수가 잠이 낯선 사람은 사람이라도 어제 저녁 잠이 들기 전에 보았던 제 남편인 채 그대로다. 이 다 그대로인 것. 잠을 깨서 보니 오늘도 다 그냥 그대로인 것이 번연한 일인데도 그래도 초봉이는 그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신통하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잠이 깨고 난 첫 순간에 인식되는 이 현실을 거의 음성을 내어 중얼거릴 만큼 오늘도 이런가 하고 가볍게 놀란다. 그러나 그래 놓고는 이어 다음 순간 오늘도 이런 가라니? 그럼 그게 어디로 갔을까 봐? 하고 번연한 노릇을 가지고 그런다고 혼자서 우스워한다.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꼭 아기 같고 그래서 하하 소리를 내어 웃고 싶다. 잠시 혼자서 웃고 앉았던 초봉이는 이윽고 있다가 이번에는 고개를 깨웃깨웃.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다고 태수와 저를 번갈아 보고 또 보고 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서 어머니 아버지며 동생들은 다 집에 그대로 있는데 나만 혼자 이 집으로 오고 와설랑은 이 사람, 여기서 자고 있는 이 사람, 색시 노릇을 하고 대체 이 사람이 나하고 무엇이길래 나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렇게도 예쁜지 밤이나 낮이나 마구 좋아서 죽고 그리고 나는 또 그걸 죄다 받아주고 이게 다 무엇하는 것인지 가만히 우습기만 하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나는 저 너머 둔뱀이 사는 초봉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네 딸이고 개봉이네 언니고 형주 병준의 큰 누나고 할 초봉인데 어째서 초봉이가 이 집에 와서 이 사람하고 이럴꼬? 암만 해도 초봉이 저는 따로 있고 시방 저는 남인 것만 같다. 남? 그래 남. 나 말고서 남. 초봉이는 이 제 자신이 남으로 여겨지는 자아의식의 분열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래. 나는 정말 초봉이는 시방도 저 너머 둔뱀이 우리 집에 있다. 맨 먼저 일어나서
시방 몽당 빗자락으로 토방을 쓴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짓는다. 안방에서 병주가 사탕을 사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댄다. 어머니는 여태 자고 있는 개봉이더러 부엌에를 같이 나가지 않는다고 나무람을 한다. 짝소리 없던 뜰 아랫방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만에 뚜벅뚜벅 승재의 커다란 몸뚱이가 대문간으로 걸어간다. 때르릉 전화가 온다. 몇 번만 해야 이번은 옳게 승재의 음성이다. 나 승재입니다. 나 초봉이에요. 저 무슨 주사 한 꽉만. 네, 시방 곧.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편에서도 역시 그러고 싶은지 잠깐 말이 없었다가야 전화를 끊는다. 삐거덕 대문이 열리면서 승재가 뚜벅뚜벅 들어온다. 얼굴이 마주치고 희죽 웃으면서 고개를 숙인다. 나도 웃으면서 고개를 숙인다. 환상 가운데의 웃음이 육체로 옮아 방긋이 웃던 초봉이는 문득 옆에서 태수가 잠덫을 하느라고 돌아눕는 바람에 퍼뜩 정신이 든다. 웃던 얼굴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벼랑간 괴로운 번뇌가 쫙 얼굴을 덮는다. 얼마만인지 겨우 초봉이는 마디지게 한숨을 몰아쉬고는 강인히 안색을 단정히 고쳐 가지고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부질없다. 잡념이다. 지나간 일이며 지나간 사람은 씻은 듯이 죄다 있고 여기로 붙어서 이제로부터 새로운 생애를 북돋아 새로운 생활을 장만하자 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한 결혼이든지 간에 일단 결혼을 하기는 한 것인즉 앞으로의 생활은 이미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고서 행동을 가져야 할 것이요. 동시에 그 행동은 추궁된 동기나 미련 남은 과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내 스스로가 고태수한테로 약간의 뜻이 기울었던 계제인데 마침 그의 힘을 입어 집안이 형편을 피게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락 그리로 마음이 쏠려 버렸던 것이 아니냐. 그러했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외간 남자인 과거의 사람에게 미련을 가짐은 크게 어리석은 것일 뿐더러 전부를 내맡기고 평생을 같이 할 이 남편 되는 사람에게 죄스러운 이심이 아니냐. 초봉이는 저기 개운한 마음으로 제가 덮었던 이부자리를 걷어치운다. 초봉이가 이렇듯 생각이 많기는 오늘 처음인 것이 아니다. 그는 어제 새벽에도 잠이 깨자 오늘처럼 그러했고 그저께 새벽에도 또 결혼을 하던 이튿날인 그 다음 날부터서 줄곧 그래 왔었다. 새로운 객관의 무심한 낯가림이던 것이다. 사실 초봉이는 승재를 못 잊어 하는 번뇌가 있기는 있으면서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 환경이 불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가지 두 가지 차차로 기쁨이 발견됨을 따라 명랑한 시간이 늘어가고 있다. 재웅이 제가 재웅임을 모르고서 재단 앞에서 재단의 아름다움에 취해 기뻐하는 양심에 틀림이야 없지만 하얀 행주치마를 노랑 저고리에 받쳐 입은 남치마 위로 가뿐하게 두르면서 초봉이는 옷 미닫이를 조용 열고 마루로 나선다. 바깥은 첫 여름에 맑고도 새뜻한 새벽 공기가 기다렸던 듯 얼굴에 쫙 끼치어 그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초봉이는 반사적으로 가슴에 하나 가득 숨을 들이쉬었다가 호 길게 내뿜는다. 이어서 또 한 번, 두 번 신선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동안 밤사이 후덥지근한 방 안에서 텁텁해진 머리와 부자연하게 시달린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다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문 앞 한길에서는 장사치 들이며 행인들의 잡음도 아직 들리지 않고 집은 안팎이 두루 조용하다. 태수도 그대로 자고 있고 식모도 6시가 되어야 부엌으로 나온다. 건넌방에서 형부가 잠이 깨어 쿡해 담을 베앗으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초봉이가 마루 앞 기둥에 등을 대고 잠깐 생각하는 것 없이 생각에 잠긴 동안
날은 차차로 밝아오다가 삽시간에 아주 훤하니 박는다. 초봉이는 이끌리듯 신발을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밤이 아니고 밝은 새벽. 그러나 인적이 없는 정적의 틈을 타서 홀로 마당도 거닐고 화단의 손질도 해주고 하늘도 우러러 보고 하는 것이 결혼 이후로 초봉이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세계였었다. 아, 어머니, 어쩌면. 초봉이는 마당으로 내려서면서 무심코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황홀에 소곤거린다. 그것은 마치 있다가 한낮만 되면 전부 활짝 필 모란꽃밭에 숱하게 많은 꽃망울들과 같다고 할는지, 하늘은 맑게 개었고 한복판으로 조그만씩한 엷은 수먹색 구름 방울들이 망울망울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고놈 봉우리 끝이 제각기 모두 불크레하니 연분홍빛으로 곱게 물들어 있다. 한말로 그저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휘황하고 번화스런 전경이다. 초봉이는 고개 아픈 줄도 모르고 한참이나 하늘의 모란 꽃방울들을 올려다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조르르 화단 앞으로 달려간다. 화단은 그가 혼이 나기 전 집을 둘러보러 왔다가 보고서 유념한 대로 혼이 난 그 이튿날부터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추워주고 가꾸어주고 했었다. 그러고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손질을 해주곤 하는 참이다. 촉촉한 아침 이슬에 젖은 꽃 떨기들은 모두 잎과 가지가 세차고 싱싱하다. 백일홍은 두어 놈이나 망울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채송화는 땅바닥을 깔고 누워 분홍, 노랑이, 빨갱이, 흰놈, 벌써 알쏭달쏭 꽃이 피었다. 아사가오는 매준 줄을 타고 저희끼리 겨룸이나 하는 듯이 오불고불 기어 올라간다. 초봉이는 꽃 포기마다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밤사이에 인사나 하는 것 같이 웃어 보인다. 그는 사람한테 생소한 정을 먼저 꽃 한테다가 들이던 것이다. 초봉이는 화단 옆으로 놓여 있는 대개나 되는 빈 화분들을 보고 오늘은 국화 모종을 잊지 말고 꼭 사다 달래야 하겠다고 요량을 하면서 막 돌아서는데 방에서 태수의 음성이 들린다. 여보, 제법 몇십년 같이 늙어온 영감이 마누라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구성지다. 혼이 나던 그날 저녁부터 그랬다. 태수가 초봉이를 이뻐하는 양은 형보더러 말하라면 눈꼴이 시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는 결혼은 했으니 온천 같은 데로 여행을 갔을 것이지만 만일 여러 날 동안 제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동안 다른 동료가 대신 일을 맡아볼 것이요. 그러느라면 이리지레 탄로나기 쉬울 테라 혼인날 하루만 할 수 없이 겨우 빠지고는 바로 그 이튿날부터 출근을 했다. 지점장도 며칠 쉬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은행일에 짐짓 충실한 채 하고 물리쳤다. 그러나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어도 그 대신 신혼의 열흘 동안은 힘 미치는 것 마음을 들여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초봉이와 결혼을 하기는 하더라도 역시 전처럼 술도 먹고 행화한테도 다니고 또 되도록이면 다른 기생도 더 오입을 하고 다 이럴 요량을 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짓을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다. 술 한 잔 먹으러 간 법이 없고 행화집도 발을 뚝 끊었다. 은행의 동료들이 붙잡고서 장가턱을 한 잔 뺏어 먹으려고 애를 썼어도 밴들 피해버렸다. 그래서 동료들이며 술 친구들은 결혼이 태수를 버려주었다고 탄식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태수는 그저 은행에서 시간만 마치고 나면 곁눈질도 않고 싱하니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그래저래 고른 것은 형보다. 그는 태수가 술을 먹으러 다니지 않으니 달리 술을 먹을 길은 없고 아주 초올초올하다. 그는 전자에 태수가 돈 10,000원을 빼둘러 가지고 도망을 가자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시방도 미운데
또 술을 사주지 않아서 한 가지 더 미움거리가 생겼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형보는 있고 말 수도 있고 그런 대로 참을 수도 있고 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수를 해칠 악심도 생길 기회가 없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형보에게 무서운 자극을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초봉이다. 고 마침으로 오드득 깨물어 먹기 좋게 생긴 것을 갖다가 태수가 딱 차지를 하고는 밤과 아침 저녁으로 갖은 재미 다 보고 하는 것. 형보 저는 건탕으로 건넌방 구석에 처박혀 끙끙 앓아가면서 듣고 보고 하기라니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악형을 당함과 같았다. 조 묘하게 생긴 족에 갈 데 없이 내 것이 될 텐데. 그는 조석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는다. 거 원수가 얼른 후딱 떼어가서 콩밥을 먹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몇 번째 했는지 모른다. 사실 그는 가만히 앉았으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니 이따가 저녁 때쯤 태수가 경찰서로 붙잡혀 갈 테고 붙잡혀 가는 날이면 저것은 내 것이 될 테라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하루 한시가 참기는 어려워가는데 대체 결혼식인들 무사히 치를까 싶잖던 원수 녀석 태수는 이내 멀쩡하고 붙잡혀가는 기맥이 없다. 만일 이대로 밀려 나가다가는 두세 달이 걸릴지 반년이나 1년이 걸릴지 누가 알며 하니 그러다가는 형보전은 애가 바타 죽든지 급상하니 나서 죽든지 하고 말 것이다. 안 될 말이다. 형보는 마침내 어제 그저께부터 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전짜리 엽서 한 장이면 족하다. 은행으로든지 백석이나 다른 여러 곳 중 어디든지 사분이 이만저만 하니 조사를 해보아라. 이렇게 엽서에다 써서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태수제야 아무 때 당해도 한 번 당하고 말지만 켰속이 되어 먹은 것. 그러니 내일 당해도 그만이요. 모레 당해도 그만이요. 1년이나 이태 더 끌다가 당해도 매차 일반인 것이다. 하기야 태수가 노상 입버릇같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라고 했으니까 정말 자살이라도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자살을 하기만 하면야 붙잡혀 가서 콩이나 좀 먹고는 몇 해 후에 도로 나와 가지고는 제 계집을 뺏어 갔느니 어쨌느니 하는 말썽도 씹히지 않을 것임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초봉이를 데리고 살 수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섣불리 밀고지를 했다가는 일이 벼랑간에 뒤집혀가지고 이놈이 마지막 책상머리에 앉았던 채 바로 수갑을 차게 할 혐의가 없지 않으니 이를 그저 어떻게 묘하게 제가 먼저 눈치를 채고서 얼려 자살을 해버릴 여유가 있도록 서서히 저절로 탈로가 나야만 천냥짜리다. 그런데 그놈 천냥짜리를 꼭지가 물러 저절로 떨어지기를 입만 떡 벌리고 기다리잔즉 이것마구 애가 말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그렇다면은 밀고를 하기는 해도 일이 한꺼번에 와락 튕겨지지를 않고 수근수근 하는 동안에 제가 눈치를 채도록 그렇게 어떻게 농간을 부리는 재주가 없을까? 어제로 그저께로 형보가 골똘히 궁리하고 있는 게 이것이다. 태수는 형보의 그런 험한 보장이야 물론 알고 있을 턱이 없다. 그는 가끔 무서운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종시 명랑하고 유쾌하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자리 속에서 잠이 애벌만 깨어 눈이 실실 감기는 것을 초봉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고 싶어서 여보 하고 영감처럼 그렇게 구수하게 부른 것이다. 초봉이는 대답을 하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올라와 방으로 들어선다. 바깥은 훤해도 방 안은 아직 어슴푸레하다. 태수는 눈을 쥐어뜯고 초봉이를 올려다보면서 해벌씨 묻는다. 초봉이는 아직도 수줍음이 가시지 않아서 태수와 얼굴이 마주치면 부끄러움을 타느라고 웃기 먼저 하면서 고개를 돌린다. 좋기 끝난다. 눈앞에 초봉이가 보였고 웃어주었고
그래서 태수 저도 웃었고. 몇 시지? 5시 반. 밥 지우? 아직. 해. 초봉이는 벌써 열흘째나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속으니까 이제는 길이 들어서 아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참 여보, 초봉이가 막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태수가 전에 없이 기나게 불러놓더니 그런데 저 거식이 한 1,000원은 있어야겠지? 태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초봉이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뚜렷뚜렷한다. 아따, 저 아버지, 저 장사하실 것 말이야. 초봉이는 비로소 알아듣기는 했으나 그냥 웃기만 한다. 그는 애초에 일을,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태수가 그것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따가 저녁을 먹는다는 걸 측량하지 않듯이 별반 개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일러로 와서 좀 앉아요. 생각났던 길에 그거 상이나 하게. 태수는 머리맡에 있는 담배곽을 집어다가 피워 물면서 베갯머리께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초봉이는 시키는 대로 가서 앉고 태수는 그의 무릎에다가 팔을 들어 얹는다. 한 1,000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꼬? 모자랄까? 글쎄, 글쎄라니 우리 둘이서 상의해야지. 그래도 초봉이는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같이 말을 하기가 막상 거북했다. 당초에 그러한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그랬대서 저 편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얼른 내달아 콩이야 파치야 하는 건 새삼스럽게 제 몸뚱어리를 놓고서 흥정하는 것 같이나 불쾌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또 1,000원이라고 하지만 1,000원이라는 액수가 초봉이한테는 막연한 숫자라 그놈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전에 듣잔즉 몇천 원을 대주겠다고 했다면서 태수는 지금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여보, 처음에는 몇천 원이라고 했다더니 이렇게 따지답게 그야말로 몸값 흥정의 상지가 될 판이다. 그러니 내가 그 일에 말참견을 않는다고 대주자던 돈을 안 대줄 이치도 없는 것. 나는 모른 체 하고 말려니 굳이 상의를 하고 싶으면 아버지와 둘이서 1,000원이고 혹은 몇 천원이고 좋도록 귀정을 내겠지. 이렇대서 초봉이 저는 빠져버리자는 것이다. 태수는 처음 혼인말을 건넬 때에야 공중 그저 그놈의 혹하기나 하라고 장사 미천을 얼마간 대줌하고 한 것이나 이제 문득 생각하니 그놈 거짓말을 정말로 둘러놓아도 해롭자는 노릇일 것 같았다. 첫째, 기왕 남의 돈에 손을 대어 일을 저지른 바에야 돈이나 한 1,000원 더 집어낸다더라도 결국 일반이면 다른 일에나 뒤를 깨끗이 해두는 게 사내 자식다운 활협이니 함직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 제가 죽는 날 불행히 초봉이를 데리고 같이 죽지 못하더라도 초봉이는 그 끈으로 자기 부친을 의지 삼아 그다지 몹쓸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니 그도 함직한 노릇이다. 그런데 또 보아라. 그 말을 꺼내놓으니 초봉이가 사양은 하면서도 저렇게 은근히 좋아하질 않느냔 말이다. 초봉이를 즐겁게 해줌은 바로 내 즐거움이거든. 이날에 1,000원은 말고 10,000원도 헐다. 10,000원이라도 내게는 종이 조각 하나. 10,000원은 말고 100만 원은 먹었은들 어느 누구 시체를 감히 범할 자 있느냐? 쾌하다. 시원하다. 오냐 수일간 기회를 보아서 몇천 원이고 이것은 물론 일이 뒤집히는 마당이면 정주사의 장사 미천도 태수가 되어준 것이 탈로가 날 것이고 따라서 도로 다 뺏기게 될 것이지만 태수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가 무어야 우리 둘이서 얘기를 해가지고 태수는 초봉이의 무릎을 잡아 흔들면서 조른다.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전 모르겠어요. 초봉이는 그만해두고 일어서서 뒷걸음질을 친다. 그럼 어떻게 해?
저 아버지하고 상의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그건 나도 알지만 말이야. 그럼 됐지요 뭐. 그래도 우리 아씨한테 한번 상의는 해야지. 헤헤. 몰라요. 아씨란 말에 즐겁해서 초봉이는 얼굴이 빨개진다. 아하하, 그럼 아씨 아닌가? 몰라요. 난 나갈 테예요. 초봉이는 뒤로 미닫이를 열고 나가려다가 오늘은 국화 모종 꼭 사 가지고 오세요. 국화 모종? 그래, 그래. 오늘은 꼭 사가지고 올게. 5포기만. 겨우 한 연남은 포기 사다 심지. 화분이 5개뿐인걸? 화분도 사지. 척척 대답은 하면서도 태수는 너는 누구더러 보라고 국화를 심자 하느냐고 아무 내평도 모르고서 어린아이처럼 좋아만 하는 초봉이가 측은하여 다시금 얼굴이 치어다 보였다. 초봉이가 부엌으로 내려간 뒤에 건넌방에서 형보가 잠이 깨었다는 통기를 하듯 쿡해 담을 베었더니 고주사 기침하셨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일상하는 짓이라 태수는 어? 하고 궁상맞게 대답을 한다. 형부는 속으로 어디 이 녀석을 오늘은 위협이라도 좀 슬그머니 해주리라고 벼르면서 육 갖다 자락을 펄럭이고 안방으로 건너온다. 부엌에서 형부의 음성을 듣던 초봉이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오싹한다. 초봉이는 형부가 처음부터 섬찍하더니 끝끝내 그가 싫고 마치 커다란 구렁이라도 한 마리 건넌방에 가 서리고 있는 것만 같아 시시로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저를 타이르고 물론 겉으로는 흔연 대접을 해왔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무서움이 더하면 더했지 가시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초봉이가 형부의 음흉한 속내를 눈치채거나 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의 외양이 그 중에도 퀭한 눈방울이 무서워 보이기 때문이다. 태수는 회회 감기는 자줏빛 명주 천회를 걸친 채 내뻗어 불끈 기지개를 쓴다. 형부는 물향내와 살냄새가 한데 섞여 취한 듯 이상스럽게 몰큰한 규방의 냄새에 코내 사냥개처럼 벌심거리면서 너푼 들어앉는다. 그는 이 냄새를 매일 아침같이 맡곤 하는데 그러느라면 초봉이의 몸뚱이가 연상되기도 하여 그 흥분이 괴로우면서도 맛이 있었다. 그는 그래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더라도 아침이면 많이 문을 여닫아 그 냄새가 빠져버리기 전에 안방으로 건너오곤 한다. 나는 어제 저녁에 신흥동 갔다 왔다. 제기. 그러느라고 새벽에 들어왔네 그려. 망할 것. 왜 망할 것이야. 너희끼리 하도 지랄을 하고 그러니 어디 견딜 수가 있더냐. 늙도 젊도 않는 놈이 건넌방에 가 처박혀서. 면 돈 안 들고 좋았지? 하하. 내락기. 허허 그거 원참. 하하하. 허 그거 참. 그러나 저러나 간에 여복의 태수. 형부는 부자연하다 할 만큼 농담하던 것을 쉽게 거두고서 점잖스럽게 기색을 고쳐 앉는다. 태수는 무언고 하고 형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을 기다린다. 형부는 천천히 담배를 피워 물고는 제법 소곤소곤 그리고 다정하게 다 이건 조용한 틈이길래 하는 말이네마는 대체 자네는 어쩔 셈으로다가 이렇게 태평 세월인가 응? 무엇이? 태수는 첫마디에 알아듣고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방정맞게 식전 마수에 재수없이 그따위 소리를 꺼낼까 보냐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래 짐짓 못 알아들은 채 하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 거시기 소. 응, 할 수 있나? 태수는 성가신 듯 씹어 뱉는다. 할 수 있나 랍게? 그래 날 잡아 잡수라 하고 그냥 앉아서 일을 당할 텐가 말인가. 그 일을 그 흉한 당하긴 왜 당해. 괜찮어 일 없어. 일 없다? 안 당한다. 형부는 가볍게 놀란 제 기색을 얼른 거누면서 아니 그러면 혹시 어떻게 모면할 돌이라도 채려놨나? 그렇다면야 여북 좋겠나.
그래 어떻게 무슨 묘책이 있어? 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태수는 심정이 상하고 귀찮아서 말대꾸가 아무렇게나 나가고 흥이 없던 것인데 그것이 속을 모르는 형보가 보기에는 태수가 어느 구석인지 탁 믿는 데가 있어 안심을 하고서 아무 걱정도 않는 걸로만 보이던 것이다. 분명 무슨 도리가 있는 눈치다. 대체 그렇다면 요 녀석이 어디를 가서 무슨 꿍꿍이 속을 부렸기에? 응? 하하, 옳지, 오라. 그랬기가 십상이겠군. 형보는 속으로 가만히 무릎을 쳤던 것이다. 그는 퍼뜩 탑석불이 한참 목내 안악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태수와 관계가 이만저만찮게 깊었던 것이며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보는 알고 있었다. 그런지라 제 품 안에 놀던 태수를 제가 서둘러서 그처럼 장가까지 들여줄 호기가 있는 계집이거든. 제 돈 몇천 원을 착 내놓아 애몰의 위급을 감장시켜 주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형보는 이에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 제 일이 그만 낭패다. 그런 것을 모르고서 해막만 하고 있었다니 그럴 때라고는 없다. 그러나 그는 짐짓 뭘 알아 마치겠다는 듯이 고개를 깨웃깨웃 한참이나 앉았다가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말고서 이 얘기를 까놓고 하게 그려. 응? 궁금해 죽겠구먼서도. 뭘 그래. 다급하면 죽어버리는 것도 다 수가 아닌가. 쥐지 않는 약이 없나? 잠자는 약이 없나? 강물도 깊숙해서 좋고 철뚝도 선선해서 좋고. 지랄 마라. 자살도 다 할 사람이 있지. 자네 못하네. 흥, 당하면 못하리? 그럴 테면 세상에 구렁옷 입고 쇠사슬 차고 똥통 둘러매고서 징역살이 할 놈 없게? 다 자살도 죄마다 못하길래 그 고생 그 창피 당해가면서 징역을 살고 있지. 듣기 싫어. 태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눕는다. 그는 형보가 말하는 대로 제가 방금 누렁 옷을 입고 쇠사슬을 차고 똥통을 둘러매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꼴이 감옥의 붉은 벽돌담을 배경으로 눈앞에 선연히 보이던 것이다. 형보는 의심이 풀리지 않은 채 더 물어보지는 못하고 속으로 저 혼자만 궁리가 깊어간다. 태수는 조반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은행에 출근을 했다. 그러나 아침에 형보가 짓거리던 소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것이 마치 식전 마수에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꺼림칙했다. 그래서 온종일 마음이 좋지 않아 근래 없이 이마를 찌푸리고 겨우 시간을 채웠는데 4시가 다 되어 2분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에 농산흥업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농산흥업회사라면 태수가 위조한 소절수로 예금을 축내주고 있는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다. 농산흥업회사에서 당좌계에 있는 사람을 대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급사가 말하는 소리에 태수는 반사적으로 흠칫 놀랐다. 피는 한꺼번에 심장으로 쏟쳐 들고 얼굴은 양초빛같이 햇쓱, 등과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태수의 의사와는 독립하여 다만 근육의 반사일 따름이다. 기어이 오늘이 왔구나. 당연한 것을 기다리고 있던 양으로 이렇게 생각이라고 할는지 각오라고 할는지 마음은 답북 씨뿌듬했다. 그런 만큼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은 유리같이 맑고 뛰던 가슴은 이내 가라앉았다. 나를 찾아 우정장부를 걷어치우던 손을 멈추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혼잣말로 씹어본다. 음성은 약간 목이 갈리는 것 같았으나 그다지 유표하진 않다. 나를 찾더냐? 당자길 찾더냐? 당자길 대달래요. 우르사이나 에이 성가셔. 시간도 다 됐는데 왜 그런다던. 모르겠어요. 그저 대달라구만. 가만히 있자. 태수는 춤춤 하면서 시계가 4시를 지나 버리기를 기다려 급사더러 수통에 냉수를 길어오라고 쫓아 버리고는 전화통을 집어든다.
네 하는 대답을 따라 저편에서 여기는 흥업회사인데요. 우리 당좌에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서요. 하는 게 절박한 힐난이 아니고 정중한 상이다. 태수는 속으로 역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성을 낮추어 네, 아 그러세요? 또 당적에는 시간이 다 돼서 나가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네,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럼 지점장도 나가셨나요? 네. 하하, 그럼 내일 다시 걸겠습니다. 뭐 별일이 없겠지만 조금 미심한 데가 있어서요. 전화 끊는 소리를 듣고 태수도 신호를 울리고서 돌아서려니까 마침 맞게 급사가 냉수를 가져다 준다. 태수는 냉수 한 컵을 맛있게 다 들이켰다. 그리고 그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다. 생각이란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가서 일을 차릴 계획이다. 시방 나가서 쥐 잡는 약을 하나만 사고 그리고 전처럼 과실과 과자를 사서 들고 흔연히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는 초봉이가 웃으면서 맞아준다. 오후엔 초봉이를 데리고 재미있게 놀고 저녁 후에는 잠깐 나온다. 행환에 집을 다녀서 김씨를 찾아간다. 요행 탑석부리가 없거들랑 두어 시간 구회를 풀어도 좋다. 그렇다 신정이 구정만 못하다더니 역시 구정이 그립기는 한 것인가 보다. 오라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그리하는 게 좋겠지. 만약 탑석부리가 있으면 그야 할 수 없지. 그저 혼이 난 뒤에 처음이니까 수인사 겸 들른 채 하고 돌아오지. 빌어먹을 것. 그 여편네 거정, 행화 거정 다 데리고 초봉이와 넷이서 죽었으면 십상 좋겠다. 그렇게 하면 통쾌는 할 테지만 괜한 욕심이고 김씨한테 들렀다가 돌아오면서는 정종을 맛 좋은 놈을 한 병 사서 들고 집으로 온다. 초봉이더러는 안주를 장만하라고 시키고 그동안에 소절수를 농간하던 도장과 소절 수첩을 없애버린다. 없애나 마나 한 것이지만 기왕이니. 그러고 나서 안주가 되거들랑 초봉이를 술상 머리에 앉혀놓고서 한 잔 마신다. 초봉이도 먹인다. 12시까지만 그렇게 놀다가 자리에 눕는다. 3시만 되거든 다시 일어나서 비로소 초봉이를 일으켜 앉히고 실토정 이야기를 죄다 한다. 그러고 나서 같이 죽자고 한다. 초봉이가 싫다고 하면 그러거들랑 내 속을 보느라고 그랬다고 웃으면서 안심을 시켜 잠이 들게 하지. 잠이 들거든 무어 허리띠 같은 것으로. 가만히 있자. 영감님 장사 미천을 마련해주지 못했지? 좀 안 됐다. 돈 1,000원이나 빼내서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이 났어도 좋았지. 그러나 뭐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다 됐나? 아뿔싸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나는 도둑놈이요 못된 놈이요 그리고 불효한 자식. 태수는 마침내 생각지 못했던 회심에 다 들려 후 길게 한숨을 내쉰다. 쥐 잡는 약을 사서 포켓 속에 건사를 하고도 태수는 그런 것은 남의 일같이 천연스럽게 과실 바구니와 과자 꾸러미를 양편 손에다 갈라들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든다. 여보, 그는 대문 문턱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초봉이를 부르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하나 가득 흩뜨린다. 결코 오늘의 최후를 짐짓 무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오 절로 그래지는 것이다. 초봉이는 마침 마당에서 화분들을 버려놓고 화분들을 장만하느라고 손에 어린아이같이 흙칠을 하고 있다. 형보도 옆에서 초봉이와 같이 흙을 주무르느라고 끙끙하고 있다. 초복이는 발딱 일어나서 웃으면서 태수가 들고 온 과실 바구니와 과자 꾸러미를 받는다. 고주사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 그려? 장주사 수고하네 그려? 태수는 무릎이 어깨까지 올라오게 쪽을 들이고 앉아있는 형보를 들여다본다. 수고랄 게 있나 거. 아주머니가 고운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그러시길래 내가 보기에 민망해서 지금. 그럼 나도 해야지.
태수는 팔을 걷어 올리면서 초봉이를 돌아다보고 벙긋 웃는다. 초봉이는 손에 받았던 것을 마루에 가져다 놓고 도로 내려오다가 겨우 국화 모종을 안 사가지고 온 것을 깨우치고서 흙이 데레데레 묻은 조그마한 손을 태수한테로 내민다. 국화 모종. 아뿔싸. 태수는 무릎을 탁 치면서 혀를 날름날름한다. 그는 그런 중에도 시방 제 앞에다가 내미는 초봉이의 손이 흙이 묻은 것까지도 어떻게나 예쁜지 형보만 없는 데라면 꼭 잡아다가 조물조물 주물러주고 싶었다. 깜빡 잊었어. 어떡하나? 차라리 내한테 시키시지. 형보가 저도 빠질세라고 한몫 거닫고 나선다. 그 사람은 그런 심부름을 시켜야 개울 건너다가 잊어버린답니다. 그럼 아재가 내일 오시는 길에 사다 주세요. 아재라면 물론 형보더러 하는 말인데 태수가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던 것이다. 아냐, 내일은 꼭 잊지 않고서 사가지고 올게. 허허허. 태수는 말을 하다가 그만 껄껄 웃어버린다. 그러나 아무도 웃는 속을 몰랐고 형보가 농담을 하는 채 정치계 효도하려고 드네. 내락기 망할 것. 너무 그러지들 말게. 자네들이 너무 정분이 좋은 걸 보면 나는 괜히 심정이 나곤 하대. 아재도 살림하시지요. 돈도 없거니와 옆에 내가 있나요 어디? 행화? 행화? 허허허. 초봉이는 형보가 과히 웃어 쌓는 것이 혹시 무슨 실수될 말을 했나 해서 귀밑이 빨개진다. 태수는 형보와 마주보지 않으려고 슬쩍 돌아선다. 그때 마침 탑삭불이 한 참봉 내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대문 안으로 갸웃이 들어오면서 마당으로 들어선다. 오, 너 왔니? 태수는 김씨가 저를 부르러 보냈겠지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다면 막상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계집아이는 태수와 초봉이더러 인사를 하고 나서 고주사 날이 저녁 잡숫고 잠깐 다녀가시란다고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고 전가를 한다. 오냐 참봉나리가 그러시든? 네. 계집아이는 김씨가 시킨 간음이 있는지라 그대로 대답을 한다. 그래서 초봉이는 그저 그런가 보다고 심상히 여기고 말았을 뿐이지 깊이 유념도 하지 않았었다. 실상 또 태수와 계집아이가 그렇게 꾸며 대지를 않았더라도 초봉이는 그저 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오라는 것이겠지 했을 것이지 그 이상 달리는 책임질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럴 내력이 없었다. 그러나 형보는 그렇질 않았다. 그는 오늘 저녁에 김씨가 분명코 태수가 돈 범포낸 그 조건에 대해서 앞일 수습을 상의할 것이고 혹은 벌써 그동안의 돈 준비가 다 되어서 몇천 원 착 태수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까 아침에 태수가 수상한 눈치를 보이던 일을 미루어 보더라도 역시 그게 틀림없으리라고 달리는 더 의심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믿질 건 없으니 칵 찔러버려라. 형부는 마침내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7시가 조금 지나서 형부는 저녁을 먹던 멀로 볼 일이 있다고 휙 나가더니 8시가 못 되어서 도로 들어왔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태수가 초봉이와 같이 축음기를 틀어놓고 일변 먹어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 오라고 청을 하거나 말거나 안방으로 덤벙 들어 앉아 저도 한몫 끼었을 판이었다. 그러나 전에 없이 얼굴빛이 해쓱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고 건넌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불을 끄고 누워버렸다. 태수는 저녁을 먹으면서 초봉이더러 싸전집에 잠깐 들러보고 마침 또 서울서 친한 친구가 왔으니까 나갔던 길에 찾아보고 올 텐데 그러자면 자정이 지날지도 모르겠은즉 기다리지 말고 일찌감치 먼저 자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저녁 후에는 전대로 한참 재미나게 놀다가 9시가 되는 것을 보고
육가따를 입은 채 계단을 끌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면서 그는 저녁 먹을 때 초봉이더러 이르던 말을 한 번 더 이르기를 잊지 않았다. 행화는 마침 노름에 불려나가고 집에 있지 않았다. 태수는 그것이 도리어 잘 되었다 싶었지 섭섭한 줄은 몰랐다. 그는 기다리고 있을 김씨의 무르익은 애무가 차라리 마음 급했다. 탑삭불이 한참봉 내 집까지 와서 우선 가게를 살펴보았다. 빈지를 죄다 잠갔고 빈지 틈바구니로 들여다보아도 캄캄하니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이만하면 가게방에도 탑삭불이 한 참봉이 있지 않음을 알조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 하던 짓이 우스웠다. 왜 내가 이렇게 뒤를 낼고 다 오죽 잘 알고서 데리러 보냈을까 봐서. 그러기는 하면서도 웬일인지 모르게 전처럼 마음이 턱 놓이지를 않고 어느 한 구석이 서먹서먹해지는 듯 싶은 것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안 대문께로 돌아가서 지쳐둔 대문을 밀고 들어서도 햄, 아저씨 주무세요? 하고 짐짓 기척을 내보았다. 김씨는 태수의 기척이 들리기가 무섭게 앞 미닫이를 드르륵 열고 연두빛 천회를 걸친 웃도리를 내어놓으면서 말은 없고 웃기만 한다. 태수는 그의 하고 있는 맵시가 작년 초가을 맨 처음 그날 밤과 똑같다고 잠옷 회포 있어 하면서 성큼 방으로 들어선다. 김씨는 이내 웃으면서 옆에 와서 앉으라고 요 바닥을 도닥도닥 가리킨다. 태수는 그리로 가서 털 숭얼숭얼 종다리를 드러내놓고 펄씬 주저앉는다. 그는 새삼스러운 긴장과 아울러 임의롭기 큰 마누라한테 온 것 같으나 마음이 노임을 스스로 느꼈다. 눈치 빠른 계집아이가 건넌방에서 나오더니 대문을 잠그고 태수의 계단을 치워버린다. 그래, 새로 장가인 재미 좋더냐? 김씨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태수의 빙그레니 웃고 있는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기 어르듯 한다. 인전 장가를 갔으니까 어른인데 그래도 이랬냐 저랬냐 해? 아이고 요거사. 김씨는 손가락으로 태수의 볼때기를 잡아 쌀쌀 흔들다가 그대로 끌어다가는 모모모모. 기왕이니 한바탕 깍 물어떼고 싶은 것을 차마 아직 참던 것이다. 장갈 들더니 재롱 늘었구나. 헤헤. 얼굴이 많이 상했다가 젊은 것들 장갈 들여주면 이래서 걱정이야. 그렇지만 너무 그리지 마라. 몸에 해루니라. 보약이나 좀 지어 보내주덜랑 않고서 오냐 날새 지어 보내주마.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한다. 그 애가 온 그렇게도 이쁘더냐? 하하 그것이야. 그렇지만 너 오늘 저녁은 내 것이다. 약속 알겠지? 한 달에 2번은 내한테 오기로 한 거? 응. 그렇지만 12시까지 후. 이건 누가 쫓겨 가더냐? 그런데 참 오늘 저녁에 탑삭부리가 없을 줄은 어떻게 미리 알고서? 태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착 뇌지를 않던 것이다. 그거?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이 그년 생일이라나. 그러니까 여느 때도 아니고 갈 뻔하잖아. 그래 나도 늦기 전에 미리서 다 요량을. 그런 걸 글쎄 난 미심쩍어서 가게를 다 들여다봤지. 헤헤. 그런 걱정을 랑 말고서 맘 놓고 다녀요. 내가 오죽 알아서 할까봐? 탑삭불이 한참봉은 불도 켜지 못하고 가게방에 웅크리고 누워서 지리한 시간을 기다린다. 작은 집에서 10시에 나왔으니 하마 11시는 되었음직한데 종시 시계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청승맞은 짓을 하고 있느니라 싶어서 우습기도 했다. 그러나 일변 겁이 나기도 했다. 가만히 팔을 뻗어본다.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굵직한 다듬잇 방망이가 손에 잡힌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아까 저녁 때 7시가 막 지났을 무렵 이상한 전화를 받았었다. 항용, 그 젖살을 보내달라는 전화겠거니 하여
네 하고 무심히 대답을 하는데 저편에서는 딱 바라진 음성으로 이상스럽게 다지듯 여보시오, 한참봉이신가요? 네, 확실히 한참봉이시지요? 글쎄 그렇단 밖에요. 뉘십니까? 네, 내가 누구란 건 아실 것 없습니다. 또 성명을 대드려도 모르실 게고. 그렇지만 나는 한참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한참봉은 건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눈을 끄덕끄덕한다. 그는 선뜻 돈을 어디로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더럭 내려앉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몰라도 협박 전화치고서 이렇게 음성이 공손할 리가 없다. 또 그뿐 아니라 한창 당년에 모모를 모집한다는 모모들이 사방에서 날뛰던 그런 때라면 몰라도 지금이야 그런 건 옛말이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저편에서는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다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큰 재앙이 한 가지 한짬뽕 댁에 생기게 된 것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하는 갭니다. 재앙? 쉬, 떠들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아뿔싸 지금 가게에 누구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맘 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헌데 한참봉 오늘 저녁에 작은 델 가시겠다? 네? 탑삭불이 한참봉은 깜짝 뛴다. 하하, 그렇게 놀라실 건 없습니다. 없고, 이따가 저녁을 자시고 나서 가게를 들인 뒤에 자세 들이십시오. 아주 천연스럽게 작은 댁으로 일단 가신단 말씀이지요. 댁에 하인이나 부인 한텔라컨 말로든지 작은 댁에 꼭 가시는 채 하셔야 하십니다. 네? 네. 대답이 아니라 바로 신음소리다. 그래 그렇게 작은 댁으로 가셨다가 말씀이지요. 11시쯤 되거들랑 어딜 좀 댕겨 오시겠다고 하고서 도로 큰 댁으로 오십시오. 오시되 미리서 가게의 빈지문 하나를 안으로다가 걸지 말고서 고리를 베껴 놨다가는 근로로 들어오시든지 혹은 안열말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든지 아무튼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오십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살금 들어와서는 그네 멜라컨 가만가만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그래서요. 탑삭불이 한참봉은 어느 결에 답부 긴장이 되어가지고 성미급하게 재촉을 한다. 네, 그래 그렇게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가설랑은 그저 두말 없이 그저 안방문을 열어 젖히십시오. 그러면 다 아실 겝니다. 아니 여보시오. 글쎄 더 묻지 마십시오. 더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야든지 해보시고 또 내 말이 고지 들리지 않거들랑 고만두시는 개고. 그러나 종차 후회랑은 마십시오. 글쎄 여보시오. 여러 말씀 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치도 무슨 이해 상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참 어찌 생각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저편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기는 했으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멀거니 전화통에 가 매달린 채 돌아설 줄을 모른다. 이것은 형보가 정거장 앞에 있는 자동 전화를 이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형보는 흔히 신문에서 보는 새 서방과 계집이 본 서방에게 들키는 현장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와 같은 요행수를 오늘 밤 일의 결과에다가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아울러 태수가 제 집을 비워두는 시간을 넉넉히 이용하여 사전에 우선 초봉이를 조처해 둘 요량이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태수가 김씨를 찾아가서 그 몇천 원의 돈을 받으리라는 초저녁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늦이기 11시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 저녁의 일은 가령 허사가 되더라도 태수를 법망에 얽어 넣을 방법이 얼마든지 종차로 있으니까 미칠 게 없지만 혹시 뜻대로 일이 되어서
태수가 죽기만 한다면 미상불 형부한테는 호박이 절로 떨어지는 판이었었다. 탑삭부리 한 참봉은 이윽고 수화기를 들고 신호를 울린 뒤에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도무지 맹랑해서 어떻다고 이를 데가 없고 허황한 품으로는 누구의 장난 같았다. 그러나 장난치고 너무나 심한 장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러한 장난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분명코 장난은 아니고, 그러면 작은 여편네가 어떤 놈하고 배가 맞아서 오늘 저녁에나 나를 따돌리려고 꾸며낸 흉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 미쳐서 들었다. 이러한 경우에 만만한 건 남의 첩인지 미상불 그럼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인즉 작은 집에서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제 동무들까지 며칠 청에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어 밤새도록 놀아젖힐 채비를 차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까지 벌써 3번째나 어멈을 내려보내서 제발 오늘은 가게를 일찍 드리고 올라오시라고 기별을 했는데야. 그러니 혹시 여느 때라면 몰라도 오늘 저녁 일로는 작은 집에다가 그러한 치의를 할 계제가 되지 못하고, 그 끝에 자연한 순서로 큰대 김씨에게 의심이 갈 것이지만 혹은 평소에 너무 믿음이 도타웠던 탓인지 아직은 미처 그의 생각은 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무엇이란 말이냐고 고개를 두루 깨웃거리나 통히 종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른 채 하고 말자니 꺼림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어떤 놈이길래 원 어떻게 해서 내 집안 내정이랄지, 또 더구나 오늘 밤에 작은 집에를 간다는 것은 아직은 나 혼자만 엘량을 하고 있는 터인데 그것을 제가 알아냈느냔 말이다. 귀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역력히 알아맞히진 못할 것이다. 귀신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의 장난 같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벼랑간 몸이 으스스하면서 뒤가 돌려다 보였다. 그러나 살상 장성 센 사람이라면 흔히 그러하듯이 탑삭부리 한참봉도 젊어서 이대로 귀신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고, 그래서 남들이 귀신을 보았네, 귀신이 뭐 어쨌네 하는 소리를 시뻐하고 고지 듣지 않던 사람이다. 오늘 일도 귀신의 자키로 돌리지 않았다. 에이츠, 어떤 미친놈이 미친 개 소리를 씌월거린 걸 가지고서. 그는 하다 못해 화풀이 받을 사람도 없는 역정을 내떨면서 이제는 그따위 허황한 소리는 생각도 않는다고 고개를 내흔들고 발을 쿵쿵 굴렀다. 그러나 그는 제 정신 말짱해가지고 그 괴상한 전화에 최면에 뻔세 있게 걸려들고 말았다. 우선 8시쯤 되어서 가게를 들일 적에 마치 무엇한테 쓰인 것처럼 빈지 문고리 하나를 벗겨놨으니 가게를 들이고 돈 괴짝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벽장에다가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대문을 잘 신칙하라고 김씨더러 이르고 한 뒤에 내키지 않은 대로 작은 집으로 갔다. 작은 집에서는 은근한 젊은 계집들도 많이 모이고 잔치도 걸어서 이를테면 꽃밭에 들어앉은 매기로되 도무지 흥도 나지 않고 술도 맛이 없고 재앙이라고 전화로 들리던 쨍쨍하니 딱 빨아진 그 음성에만 정신이 쏠렸다. 10시도 못 되어 그는 조바심이 나서 자리를 일어섰다. 11시라고 했지만 차라리 미리 가서 숨어 앉아 기다리자던 것이다. 작은 집은 물론이고 취한 계집들이 모두 붙잡는 것을 스레까지 갔다가 12시에 도로 옴하고, 그리고 문득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요새 미친 개가 퍼져서 조심이 된다고 들러대고는 다듬이 방망이 하나를 손에 쥐고 나섰다. 첫째 몸이 허전했고 겸하여 만약 거동이고 눈치고 수상한 놈이 어릿거리든지 하거든 우선 어깨 쭉 쥐고 엉치고 한 대 갈겨놓고 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혹시 누구한테 뛸까 하여 조심조심 큰 집으로 내려와서 집 바깥을 휙 한 바퀴 둘러보았다. 대문은 잠겼고
안에서도 아무 기척이 없고 집 바깥으로도 별반 수상한 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안심을 하고는 가게 앞으로 돌아 나와서 고리를 벗겨둔 빈 지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섰다. 어두운 속에서 방금 무엇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간이 콩만했다. 겨우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기다시피 가게 방으로 들어가서 앉고 나니 어쩐지 한숨이 내쉬어졌다. 그리고는 시방 눈을 끄먹끄먹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다. 탑삭불이 한참 봉은 음풍이 도는 듯 텅 빈 가게의 캄캄 어두운 방에서 더듬는 손에 방망이가 잡히는 것이 조금 든든하기는 했으나 시방 자꾸만 더해가는 불안과 공포와 초조한 마음은 고만 것으로는 가질 수가 없었다. 곤란한 것은 마음뿐이 아니다. 방이 추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 해도 벌써 50객인데 까는 요도 없이 맨 구들 바닥에 가서 누워있자니 뼈가 베기고 찬 기운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다. 시계는 밑살머리스럽게도 칠 줄은 모르고서 똑, 뚝, 뚝, 딱 한껏 늑장을 부린다. 눈을 앞만 크게 떠야 보이는 것은 없고 땅속 같은 어둠뿐이다. 이런 때는 담배라도 한 대 피웠으면 좋겠는데 성냥을 그으면 불빛이 셀 테니 그도 못한다. 먹고 싶은 담배도 맘대로 못 먹는 일을 생각하면 슬며시 부하가 난다. 이놈 어쨌든지 도적놈이기만 해봐라. 이놈을 담배 못 피운 화풀이까지 할 작정으로 별러댄다. 그러나 떼어놓고 도적이려니 해본 것이나 암만 해도 도적놈은 아닌 것 같다. 가령 도적이 들기로 한다면 가게로 들 것이지 안방이 무슨 상관이며 하기야 안방에도 마누라의 패물이야 돈양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안방을 앉아서 지키랄 것이지 생판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설랑은 11점에 안방문을 열어 젖히라니 이건 바로 셋서방을 잡을 수작이란 말인가? 셋서방? 셋서방? 원 그게 어디 당한 소리라고? 그는 비로소 아나 김씨에게로 그러한 치의가 가는 것을 그만 펄쩍 뛰면서 당치도 않다고 얼른 생각을 돌린다. 그는 그만큼 안악을 믿어왔고 따라서 그러한 의심이 나는 것만도 몸이 떨리게 무서웠다. 그러나 생각을 말자면서도 생각은 자꾸만 그리로 쏠린다. 늙은 남편, 첩살림, 젊은 안악, 셋 서방. 과연 어째 지금이야 생각해냈는고 싶게 근리하다. 그래도 설마 하니 원. 제일 근리한 짐작인데 그러나 제일 싫고 제일 상서롭지 않은 일이라서 부둥부둥 아니라고 하고 싶어 애를 쓴다. 설마야 우리 여편네가 천하의 계집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여편네만은 없을 테라는 것이다. 오라 그자 말이 재앙이라고 하지를 않았나? 재앙. 그렇다면 어떤 놈이 혹시 겁탈이라도 하려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사리가 맞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조심을 하라든지 역시 안방을 지키라고 할지언정 11시에 아무도 몰래 방문을 열어 젖히라니 벼랑간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 그놈을 꾹 삼키고 있으라니까 이번에는 아주 밉상으로 콧속이 째릿하면서 재채기가 터져 올라온다. 이놈만은 영 참을 수가 없어. 쳐! 하고 겨우 조금만 내쏟는다. 아무래도 감기가 오는 모양이다. 가게 앞으로 마침 쿵쿵쿵 누군지 발자국 소리가 요란히 들린다. 혹시 하고 귀를 바싹 기울인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그대로 콩나물 고개로 사라진다. 그 끝에 문득 이건 어느 몹쓸 놈이 정말로 장난을 한 것을 시방 내가 이렇게 병신짓을 청승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놈이 시방쯤은 허리를 잡고 웃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있기도 점직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끝에는 다시 남의 우스개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어떤 놈의 실없는 장난에 넘어간 것이었으면 하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진다. 겨우겨우 가게에서 낡은 괴종이 씨르르
목쉰 기침을 하더니 땡땡 늘어지게 11번을 친다. 우선 죽다가 살아난 것만큼이나 반가워 한숨이 몰려나온다. 그는 살금살금 가게 바닥으로 내려 서서 신발은 신지 않고 우뚝 일어섰다. 가게 앞으로 사람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아무 기척도 없다. 방망이를 바른 손에다 단단히 후뜨려 쥐고서 발 앞부리로 가만가만 걸어 안으로 난 판자문께로 다가선다. 이놈의 소리가 나고라야 말리라고 걱정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어본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곧잘 말을 듣더니 필경 삐걱하면서 대답을 한다. 움치 놀라 손을 움츠리고 귀를 기울인다. 한참 기다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다시 문틈을 비집기 시작한다. 그놈을 몸뚱이 하나 빠져나갈 만하게 열기까지에는 이마와 등에서 땀이 배어올랐다. 그는 우선 고개만 문틈으로 들이밀고 휘휘 둘러본다. 안방이고 건넌방이고 다 불은 켰어도 찍 소리도 없다. 마당도 어둡기는 하나 별다른 기척이 없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참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또 한 번 휘휘 둘러본다. 역시 아무 이상도 없다. 사풋 사풋 안방 대뜰로 올라섰다. 희미한 속에서도 마누라의 하얀 고무신이 달람 한 켤레 놓인 것이 보인다. 그는 마누라가 혼자서 외로이 꼬부라뜨리고 잠이 들어 있을 것을 문득 생각하고 불사 이거 내가 정녕 도깨비한테 흘려가지고 괜한 짓을 아무래도 부질없고 쑥스러운 짓인 것 같아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 버릴까 한다. 제1에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자고 있는 마누라한테 미안해 못할 노릇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기왕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냥 돌아서기는 싫었다. 그는 한 걸음 섬돌로 올라선다. 기왕 내친 걸음이니 영영 속은 셈 되고 시키던 대로 다 해봐야 속이 후련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여 꺼림직할 것 같았다. 또 지금 나갔댔자 잠그지 못하는 가게를 비워놓고서 작은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 가게방에 누워서 하룻밤 고생을 해야 하겠은즉 그도 못할 노릇이다. 그는 마침내 마루로 올라가서 옷 미닫이의 문설주에 가만히 손끝을 댄다. 그 손이 바르르 떨렸으나 감각은 못했다. 두말 없이 그저 안방문을 열어 젖히십시오. 이렇게 하던 말이 역력히 귀에 울리면서 머리끝이 쭈뼛한다. 그 서슬에 무심코 그는 방망이를 든 바른손 소나기에 불끈 힘을 준다. 이것은 제 자신이 의식치는 못했어도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적을 노리는 체세였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하느라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마침내 드르륵 미닫이를 열어 젖혔다. 열어 젖히면서 불쑥 머리를 들이미는데 아랫목으로는 당연한 의외의 광경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낭자하던 향락의 뒤끝을 수습지 않은 채 고단한 대로 풋잠이 든 두 개의 반나체, 얼기설기 서로 얼크러진 두 포기씩의 다리, 팔과 팔, 탑삭불이 한참 봉은 이것을 보고 알아내고 분노가 치밀고 하기에 반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움칫 멈춰 서던 것도 같은 순간이요. 응응! 떠는 듯 황소 영각은 같은 소리를 치면서 손에 쥐었던 방망이를 어느 결에 머리 위로 번쩍 치들고 아랫목을 향하여 우레같이 달려든다. 그 덤벼드는 위세의 맹렬함이란 할 일 없이 설 불을 맞은 멧돼지다. 그게 그런데 숱한 수염이나 하나 가득 곤두서고 불길이 뻗쳐 나오는 두 눈은 휙 뒤집히고 한 얼굴이니 이 앞에서야 우산 떨지 않고 백일자 없을 것이다. 필요한 끝에 가냘피 들었던 잠이 먼저 깬 것이 김씨다. 잠이 깨고 눈을 뜨는 그 순간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앉았을 뿐이지 그 이상은 더 아무 동작도 가질 여유가 없었다. 한 초쯤 늦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태수는 겨우 머리칼 한 오락이만한 여유를 얻기는 했다고 할 것이다. 산이라도 떠받을 무서운 분노의 덩지가
바위더미 쏠리듯 달려들면서 이희년! 사나운 노호와 동시에 벼락치듯 딱! 골통을 내려 갈긴다. 김씨의 골통이다. 할머니! 하고 소리도 미처 다 지르지 못하고 캑! 하면서 그대로 폭 엎드러진다. 태수는 김씨보다 아랫목으로 누워 있었고 또 1초만 더디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탑삭불이 한 참봉의 최초의 일격이 우선 김씨의 머리 위로 내리는 순간을 탈 수가 있었다. 딱! 방망이가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태수는 나는 듯이 몸을 뛰쳐 열려진 옷 미닫이로 돌진을 한다. 그것이 만일 트랙에서라면 최단 거리의 세계 기록을 깨뜨리고도 남을 초인적 스타트라고 하겠다. 돌진을 하여 탑삭불이 한 차몽에 발밑을 빠져 마루로 솟아 나가는 태수는 사람 살리우! 하면서 짜내듯 외친다. 몇 시간 뒤에는 자살을 할 그가 진실로 사람 살리라고 외치던 것이다. 그는 미처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거니와 설사 생각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이 몸을 피할 것이요 사람 살리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이 창피한 죽음을 벗어나 명예로운 자유의 자살을 하려는 의사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동물적 본능인 것이다. 우선 몸을 빼쳐서 나왔으나 이어 등 뒤로부터 무거운 이희놈 소리가 뒤통수를 바로 덮어 누를 때 태수는 방에서 솟쳐나오는 여세로 하여 몸을 바른 편으로 돌려 마당으로 피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서 그냥 다급한 대로 건넌방 샘문을 향해 돌진을 계속한다. 미닫이에 가느다랗게 성긴 문설주가 몸뚱이로 떠 받으면 만만히 뚫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건넌방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박한 여망이던 것이다. 그러나 건넌방 샘문을 옳게 떠 받자면 그래도 30도 가량은 바른편 쪽으로 몸을 더 틀었어야 할 것인데 세찬 타성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건넌방 그 샘문에 왼편에 놓여있는 육중한 뒤주 모서리를 뻔히 제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안가슴으로다가 우지끈 들이받았다. 들이받으면서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상반신이 앞으로 와락 솟쳤다가는 이어 뒤로 쿵 마룻바닥에 주저앉는다. 이만만 했어도 태수는 집에다가 사다 둔 쥐잡는 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터인지 뒤미쳐 이놈 하더니 방망이는 연달아 그를 짓 바수기 시작한다. 이놈 하고 딱 하면 어이쿠 하고 이놈 하고 퍽 하면 어이쿠 하고 그래서 이놈 딱 퍽 어이쿠 이 세 가지 소리가 수없이 되풀이를 한다. 건넌방에서는 식모와 계집아이가 문을 반만 열고 서서 겁에 질려 와들와들 아이고 머니 소리만 서로 가람 외친다. 안방의 그 이부자리에서는 앞으로 엎어진 김씨의 몸뚱이가 쭉 퍼진 채 손끝 발끝만 가느다랗게 바르르 떤다. 치달아 오르는 극도의 분노가 모질게 맺힌 최초의 일격은 그놈 하나로 넉넉히 배반한 아내의 골통을 바서뜨리기에 좋겠던 것이다. 피는 흥건히 흘러 즐거웠던 자리를 부질없이 싱싱하게 물들여 놓는다. 문경세제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는 아리랑의 우상은 그러나 가끔 가다 피해 사자 노릇도 하곤 한다. 아닌 밤중에 여자들의 부르짖는 비명과 남자의 거친 노후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처음이야 구경 삼아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나 이어서 셋넷 이렇게 여럿이 모이자 그들은 집안의 형세가 조련치 못한 것을 알고는 단순한 구경꾼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지 못했다. 그들은 무언의 동맹을 맺었다. 잠깐 대문을 흔들었다. 마침내 소리를 쳤다. 대문이 요란히 흔들릴 때에야 탑삭불이 한 참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방망이질을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금 정신이 나는 듯이 발 아래 나둥그러진 태수의 몸뚱이를 내려다본다. 태수는 모로 빈밋이 쓰러져서 꽁꽁 마디숨만 쉬고 있지 몸뚱이며 사지는 꼼짝도 않는다. 얼굴로 육가따로 역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젖고 했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이상하다는 듯이 한참이나 태수의 그 꼴을 들여다보다가 몸을 일으켜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간다. 안방에 엎으러진 김씨의 몸뚱이는 이제는 손끝 발끝을 가늘게 떨던 것도 그만 있고 아주 시체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김씨의 시체 옆으로 가까이 가서 잊고 들여다보더니 차차로 눈을 흡뜬다. 그는 단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상해하는 양이다. 당장 눈앞에 송장이 2개나 나동그라져 있고 그리고 제 손으로다가 죽이기는 죽였으면서 그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무리 해도 제 자신이 저지른 일인성 쉽지가 않던 것이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방망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넋을 잃고 우두커니 서서 있다. 그리고 미구의 순사가 달려와서 고랑을 채울 때까지도 그렇게 서서 있었다. 한편 형보는 그처럼 전화로 탑삭불이 한 참봉한테 고자질을 하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노라니까 가슴은 좀 두근거려도 오래 끌던 일이 아무려나 이제는 끝장이 나나 보다고 속이 후련했다. 그는 안방에서 태수와 초봉이가 재미나게 놀고 있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오냐 마지막이니 마음껏 놀아라 하고 싱그레이 웃었다. 9시가 되어 태수가 계단을 딸그닥 거리고 나가는 것을 그는 이 녀석아 그게 바로 지옥으로 난 길이다 하고 또 웃었다. 태수를 따라 나갔던 초봉이가 대문을 잠그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형보는 어둠 속에서 혼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 혼자 속으로 주거니 받거니 야단이다. 이제는 내가 척 내 것이란 말이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러면 오늘로 아주 내 것이 될 테라. 물론 오늘 저녁으로 조처를 대야지. 그래서 인감증명을 내놓아야 딴 놈이 손도 못 댄단 말이렸다. 미리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제 말대로 이미 제 것이 되어 있는 초봉이를 바로 안방에다가 혼자 두고서 그냥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초봉이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시간을 기다리자니 무던히 지리하기는 했어도 그는 꾹 참고 기다렸다. 9시가 지나고 다시 10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자 이만하면 초봉이가 잠도 들었으려니와 가령 태수가 오늘 밤에 무사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1시간은 여유가 있겠은즉 꼭 좋을 때라고 생각했다. 불시로 돌아오면? 또 나중에 알고 지랄을 하면? 이놈 꼼짝 마라. 이렇게 엄포를 해주지? 오늘 저녁에 무사히 돌아온데도 내일 아니면 모레는 떼어 갈 텐데. 형보는 태수가 서로 잡혀가서 문초를 받더라도 소절수 심부름을 해준 형보 제 이름은 결단코 불지 않으려니 하고 그의 처음 다짐한 말도 말이거니와 의리를 믿고 의심을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악독할지언정 둔한 편이지 결코 영리하거나 치밀하지는 못한 인물이었다. 그래 아무튼 만사태평으로 육가다 앞을 여미면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선다. 조용하다. 아주머니 주무시우? 막상 몰라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는 살금살금 걸어서 안방 미닫이 앞으로 간다. 귀를 기울여 본다. 고요한 방 안에서 확실히 잠든 숨소리가 사근사근 들려온다. 형보는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살그머니 미닫이를 열고서 우선 고개만 들이민다. 50와트의 전등을 연초록 덮개로 가른 은근한 불빛 아래 흐트러진 타월 자리옷과 남색 재병 누비 이불 위에다가 아낌없이 내던진 하얀 허벅다리며 머리칼이 몇낱 흐트러져 내린 평화로운 잠든 얼굴. 이것을 구경하는 것만도 형부한테는 우선 중값이 나가는 향락이다. 초봉이는 초저녁에 태수가 나간 뒤로 바로 잠이 들었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혼자 자리에 누워보니 사지가 마음대로 뻗어지고 후덥지근하지 않고 한 것이 어떻게나 편안하던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마음 놓고 편안히 잠이 들었던 것이다. 억척이요 얌전하다는 그의 모친 유씨는
딸을 학교에 보내는 승벽은 있어도 딸더러 시집을 가서 남편 없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줄을 몰랐었다. 형부는 이윽고 싱긋 웃고는 방으로 들어서서 미닫이를 뒤로 소리 없이 닫는다. 초봉이가 깨서 앙탈을 하더라도 그것을 대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걸어 내려가서 전등 스위치를 잡는다. 그는 아까운 듯이 한 번 더 초봉이에 잠든 맵시를 내려다 보다가는 딸꼭 전등을 꺼버린다. 초봉이가 경풍이 나게 놀라 몸을 뒤틀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할 째는 억센 손바닥이 입을 틀어막는다. 그리고는 바로 귀바퀴에서 재빠른 숨소리로 숨가쁘게 "쉬! 떠들면 태수가 죽어. 태수는 시방 싸전집에서 그 집 여편네하고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한마디만 쑤시면 태수는 남편 한가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야. 태수를 죽이자는 여러거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 초봉이는 경황 중이라 이 말을 조곤조곤 새겨서 그 진가를 분간할 겨를은 없으면서도 그러나 거듭쳐 놀라운 것만은 사실이어서 다만 정신이 아찔했다. 하는 동안에 형세는 여전하고 조금도 유축이 없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어머니는 이런 것도 다 아시련만 하는 생각이 언뜻 났으나 물론 아무 소용도 없었다. 아무리 용을 썼자 일은 그른 줄 알면서도 그는 몸을 뒤틀어댄다. 그러나 종시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소리는 어쩐지 지르기가 무섭기도 하려니와 지르자 해도 입이 막혔다. 원 세상에 이럴 도리가 있을까 보냐고 안타깝다 못해 죽을 힘을 다하들여 가까스로 몸을 한번 비틀면서 으응 소리를 쳤으나 미처 힘도 쓰다가 말고 그만 그대로 까무라쳐 버렸다. 초봉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마침 12시를 쳤다. 그는 아까 이리 꿈결같이 아득하여 도무지 정말인가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하다 못해 혹시 정말로 꿈이나 아니었던가 하여 새삼스럽게 정신이 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득할 따름이지 분명히 꿈은 아니오 어엿한 생시다. 생시여서 몸은 그렇듯 허망한 게 곧잘 미덥지도 않은 순간에 소경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되어 나타난 사실은 너무도 똑똑하여 절대로 무시해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하지를 못한 영원한 더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초봉이는 어둠 속에서도 제 몸뚱이가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 오싹 진저리를 친다. 더럽고 꺼림직한 게 사뭇 구역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가마솥에 쩔쩔 끓는 물에다가 몸뚱이를 양잿물이라도 두어가면서 푹푹 삶아냈으면 한다. 아니 그것도 시원틀 않으니 드는 칼로 어디를 싹싹 도려냈으면 한다. 그러나 생각하면 가사 그것을 한다고 한들 엎지른 물이 도로 담아질 것이 아니오 하니 속 후련할 것은 없을 노릇이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고? 조지듯 스스로 묻는 말에 기다리고 있던 듯이 대번 서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죽어야지 하는 대답이다. 죽어야 하겠고 죽어서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것은 한계의 순수한 결벽이다. 이 결벽으로 하여 죽음을 뜻한 초봉이는 죽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깨닫고 옳다, 죽어야 한다 하면서 아랫입술을 지그시 문다. 그제서야 정조라는 것, 남의 안악으로서 정조를 더럽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봉이는 손으로 얻은 발치를 더듬더듬 벗어 놓았던 옷을 걷어 입고 도사리고 앉아 한 팔로 턱을 괸다. 죽기로 결심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하고 나니 비로소 무 생각과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 분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 생김새부터 흉악한 저놈 장가놈한테 이 욕을 보다니 그러고서 속절없이 죽다니 당장 식칼이라도 들고 쫓아가서 구렁이같이 징그럽고 미운 저놈을 숭덩숭덩 썰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물끈물끈 치닫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랬다가는 내 부끄러운 것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드러나고 말 테니 또한 못할 노릇이다. 속 시원하게 원수풀이도 못하다니 가슴을 캉캉 찢고 싶다. 대체 이 이는 어떻게 된 셈인고 장가놈이 말한 대로 한참 복내 집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설마 그러려고 장가놈이 괜히 꾸며낸 허튼 소리겠지. 그렇다면 어째서 그따위 소리에 가뜩이나 기가 질려가지고는 맘껏 한 거라도 해대덜 못했던고. 분한지고 이 원한을 못 풀고 그대로 죽다니 내가 소리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머니 아버지며 동생들은 오죽 놀라서 서러 하리. 어느 결에 눈물이 맺혀내리고 절로 울음이 솟아쳐 나오는데 그럴 때 마침 요란히 대문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초봉이는 울음을 꿀꺽 삼키면서 반사적으로 일어서기는 했으나 대답을 하고 나올 염을 못하고 그대로 선 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남편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슴이 맛 방망이 치듯 두근거리고 어째서 진작 목을 매든지 찻길이나 선창으로 나가든지 하들 않고서 여태 충구리고 있었더란 말이냐고. 당장 목을 맬 밧줄이라도 찾는 듯이 방안을 둘러본다. 그러자 연거푸 대문을 흔드는 사이사이에 여보, 여보, 문 좀 열어요 하면서 부르는 음성이며 말투가 분명히 태수가 아닌 것을 퍼뜩 깨달았다. 초봉이는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닌 것이 선뻑 마음이 뇌더니 그러나 이와 그와는 다르게 새로 가슴이 더럭 내려앉는다. 그러면 장가놈이 하던 소리가 빈말이 아니고 무슨 탈이 난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그는 더 지체할 경황이 없이 가만가만 대문간으로 밟아 나온다. 누구세요? 초봉이의 음성은 저도 알아보게 떨렸다. 이게 고태수 집이래지요? 대문 밖에서 되묻는 건 갈데없는 순사의 말씨다. 마침 철그러 가는 칼소리까지 들린다. 이제는 장영보의 하던 소리와 그리고 무슨 탈이 났다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어떻게 돼서? 혹시 장가놈이 내가 까물쳤던 사이에 나가서 뒤로 무슨 흉계를 꾸몄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그래놓고서 억하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할 멸의도 없는 게 아닌가? 또 몰라. 그놈의 지신이. 그렇지만 그동안이 얼마나 된다고 어느 겨를에 나갔다가 들어오며 초봉이는 머릿속이 혼란한 채 밖으로 재촉하는 대로 대문을 열었다. 역시 시꺼먼 순사가 외등불 밑에 우뚝 섰다. 고태수 집에 왔소? 네, 응. 그러면 저 오늘 저녁에 계복동 한서방네 집에 그 집안에 애 또 간일 있소? 네. 음. 순사는 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면 저기 도립병원에 가보시오. 네? 초봉이가 소리를 짜내면서 대문 밖으로 쏟쳐 나가는데 순사는 벌써 돌아서서 가고 있고 여태 순사 뒤에 가려 섰다가 조그맣게 나서는 게 탑삭불이 한참봉네 집의 계집아이다. 오, 너 그래서? 초봉이는 숨차게 외치고 계집아이도 초봉이 앞으로 와락 달려든다. 저 이댁 서방님이. 계집아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내다가 힐끗 순사를 돌려본다. 순사는 돌려다 보지도 않고 멀찍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댁 서방님이 응? 그래서? 저 아주 돌아가시게. 뭐? 초봉이는 정신이 아찔하여 몸이 휘둘리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겨우 문지방에 등을 쥐고 선다. 그는 머릿속에 더운 물을 들어 부은 것 같이 욱신거리기만 했지 잠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아니, 웬일인가요? 등 뒤에서 게다 끄는 소리가 달그락거리더니 형보가 뛰어나온다. 그는 허둥지둥 하기는 해도 아까 안방에서 건너간 뒤에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문간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를 대강 다 듣고도 물론 짐짓 의문을 피우던 것이다. 너 웬일이냐? 형보는 초봉이가 넋을 잃고 섰는 것을 힐끔 돌려다보다가 계집아이 앞으로 다가선다. 저 이댁 서방님이 다 돌아가시게 돼서 저 병원으로. 뭐 어째? 형보는 허겁스럽게 놀라는 채 하는 것이나
속으로는 일은 썩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좋아 죽는다. 거 웬 소리냐? 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저 우리 댁 나리가 너희 댁 나리가 이 댁 서방님을 그렇게 저 멋이냐 돌아가시게 해놨단 말이지? 네, 내랄게. 아니 글쎄, 그리고 우리 아씨는 아주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계집아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한다. 형부는 여편네 김씨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뜻밖이었으나 역시 그럴듯하기는 했다. 초봉이는 어느 틈에 큰 길로 두 다름질을 치고 있다. 그럼 너는 너희 집에로 가보아라. 이댁 아신 내가 모시고 병원으로 갈 테니. 형부는 계집아이더러 말을 이루고서 초봉이를 따라 가느라고 육 갖다 자락을 펄럭거린다. 초봉이는 제가 병원을 간다기보다도 등 뒤에서 달그락거리고 따라오는 형부한테 쫓겨 반다름질을 치고 있다. 이놈아, 이천하에 무도한 놈아, 내가 이놈 나를 그리고 내 남편을. 초봉이는 돌아서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의 죄상을 낱낱이 세워가면서 목청껏 외치고 싶었다. 그럴라 치면 길 가던 사람, 잠자던 사람 할 것 없이 숱한 사람이 모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형부를 죽도록 때려주고 걷어차고 할 것이고 계달을 신었어도 사내의 걸음이라 몇십 간 가지 못해서 형부는 초봉이와 나란히 섰다. 자동차라도 얻어 탑시다. 형부는 혹시 지나가는 자동차라도 없나 하고 앞뒤를 휘휘 둘러본다. 초봉이는 물론 들은 채도 않고 싱싱 가기만 한다. 그거 원. 형부는 따라오면서 혼잣말로 자탄하듯 두런거린다. 원, 그럴 도리가 있더람. 그거 원참. 그래 어쩐지 전에도 보기에 위태하더라니. 글쎄 결혼도 하고 했으면서 그런 위태한 짓을 할 게 무어람. 사람이 좀 당돌해서 필경 일을 저질렀어. 실상 초봉이는 태수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애가 타기는 했어도 일변 어찌된 사맥인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형부는 이제는 바로 대고 초봉이더러 이야기를 건넨다. 실상 고군이 오래 자나서 아무래도 죽기는 죽을 사람이었으니깐요. 뭐야? 초봉이는 조금씩 못 들은 채 하기는 해도 속으로는 대꾸를 안지 못한다. 은행 돈을 수천 원을 범포를 냈지요. 남의 소절수를 위조해 가지고설랑. 이 녀석이 한단 소리가? 그래, 그것이 오래잖아 탈로가 날 테니깐 그걸 나리면 창피하게 징역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 버린다고 그랬더라오. 오늘 아침에도 당신이 부엌에 내려간 새 나하고 그런 얘기란걸. 행화도 태수가 죽는다 소리를 육장에 들었음낸다. 행화도 실상은 태수가 상관하던 계집인데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려. 무엇이 어째? 저희 집이 재산가요. 과부의 외아들이요. 전문학교 출신이요. 그게 다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꾸며낸 야바우 속이라오. 야바우 속. 보통 학교만 겨우 마치고서 서울 모모은행 본점 급사로 들어갔다가 10년 만에 행원이 된걸. 아니 무엇이 어째? 그리고 저희 집은 집도 터도 없어서 저희 어머닌 뭐 어디라던가 남의 새빵을 얻어가지고 산답디다. 그날 혼인날 말이오. 내려오지도 않은 걸 보지. 내려오기는커녕 혼인한다는 기별도 아는 걸. 거짓말 마라 이 녀석아. 이 군산 바닥엔 그 사람네 본집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당신한테도 아마 가르쳐주지 않았으리다. 이 녀석아, 누가 내한테 그따위 개소리를 듣겠어? 초봉이는 형부가 미운 데다가 일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지 역시 형부의 말이 다 고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말이오. 다 속 내 평이 그래서 당신도 억울하게 속아가지고 신세를 망친 셈이지요.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깐 그저 지나간 일일랑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내가 있는 이상 장차에 살아갈 걱정은 할라 말고. 아니 이 녀석이 가만두어두니까 점점.
초봉이는 형보가 이제는 바로 제 계집이 다 된 양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수작이 하도 어이가 없어 대체 어떻게 생긴 낫 바대기를 하고서 이러느냐고 침이라도 택 뱉어주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 집도 기왕 얻어놓은 거요. 살림도 그만큼 차린 것이니 일부러 그걸 떼해지고 다시 차리려고 할 거야 무엇 있소? 되레 십상이지 뭐. 듣기 싫어. 초봉이는 참다 못해 발을 구르면서 한마디 외친다. 그 끝에 그는 내가 내 간을 내먹자면 내 계집 노릇이라도 해야 하겠니만 그럴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안타깝다. 고까지 부르짖고 싶었던 것이다. 형보는 좀 더 사람이 영리했다면 지금 이 경황 중에 더구나 태수의 흠을 들추어내 가면서 초봉이를 달래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윽고 도립병원을 당도하여 형보는 뒤에 처져서 순사가 묻는 대로 저 여자는 피해자 고태수의 아낙이요 또 나는 한 집에서 지내는 그의 친구라고 온 뜻을 설명하고 초봉이는 그대로 치료실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았다. 방금 맞은편에 있는 진찰대 옆에서는 간호부가 흰 혼이불로 태수의 몸뚱이를 머리까지 덮어씌우고 있을 때다. 그 흰 혼이불이 바로 죽음 그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아 초봉이는 머리끝이 쭈뼛하고 다리가 허든거렸다. 그는 무엇에 질리우듯 더 들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다. 마침 의사가 뒤에서 청진기를 떼어 들고 돌아서면서 이편 쪽으로 걸상을 타고 앉은 경부보더러 나른하게 모우 다메데스 운명했습니다. 란 말을 한다. 그러다가 마침 들어서는 초봉이를 힐끔 건너다 보더니 이어 본숭만숭 커다랗게 하품을 씹는다. 경부보는 직업에 익은 대로 초봉의 위아래를 맞슬러 보다가 곧대순호 옷감이상요? 네. 초봉이의 대답은 절로 떨리면서 목 안으로 깔아진다. 경부보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턱으로 저편 침대깨를 가리킨다. 초봉이는 머릿속이 무엇 두꺼운 헝겊으로 한 겹을 가린 것 같이 멍하여 차근차근 사려를 갖는다든가 할 수가 없고 경부보가 턱을 가리키는 대로 마치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휘청휘청 진찰대 옆으로 다가간다. 간호부가 조용히 혼입을 자락을 걷고 얼굴만 보여주면서 삼가러히 목례를 한다. 직업도 직업이거니와 애틋한 어린 미망인에 대한 같은 여자로서의 동정과 조상이리라. 태수의 얼굴은 왼편 이마가 으깨려지듯 터져 피가 번져 나왔고 같은 왼편 광대뼈가 시퍼렇게 피멍이 져서 부풀어 올랐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린 자국만 얼굴에 남았지 머리털이 있어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 묻은 얼굴은 흉하게 뒤틀리고 눈과 입을 반만 감고 벌린 채 숨이 져서 있은 꼴은 첫눈에 소름이 쪽 끼쳤다. 초봉이는 반사적으로 외면을 하려다가 뒤에서 보는 사람들을 여겨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싼다. 그리고는 순간만에 접질리듯 무릎을 꿇고 진찰대 변두리에다가 고개를 파묻는다. 서러운 줄은 모르겠어도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에 따라 어깨도 떨린다. 그렇게 눈물이 먼저 나오고 어깨가 떨리고 해서 절로 울어지고 울어지니까 비로소 서러워 운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고서 울고 있는 동안에 그제서야 이 서름 저 서름 서름이 솟아나고 분한 일, 안타까운 일, 막막한 일이 모두 생각나고 그래 끝이 없는 서름에 차차 더 설게 운다. 그것은 제 서름이 망극하여 그렇겠지만 그는 남편 태수를 슬퍼하는 정은 마음 어느 구석에고 돌지를 않았다. 보다도 그는 그런 서름이야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형보가 이것저것 주변을 부렸다. 자동차부에 전화를 걸어 집 근처까지 가지 못하는 자동차로 우선 둔배미에 정주사네를 데리러 보낸 것도 그것이다. 그러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복도를 우당퉁탕 정주사네 내외가 달려들었다. 초봉이는 그때까지도 진찰대 변두리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정주산의 내외는 처음에는 사위 태수가 죽었다는 단지 그것만을 알았고 그래서 웬 영문인지를 몰라 어릿어릿했다. 형부가 시원시지하게 내달아서 제가 들은 대로 사실 경위 이야기를 해주고는 연달아 아까 초봉이를 쫓아 병원으로 오면서 하던 태수의 근지와 소절수 사건으로 까집어내기를 잊지 않았다. 정주산의 내외는 당장 눈앞에 태수가 송장이 되어 자빠졌다는 것 외에는 모두가 반신반의스러웠다. 아니 도리어 미더운 편으로 기울기는 하나 이 혼인을 정할 때 장사 미천에 홀려 사위의 인물에 흐린 점이 있는 것도 모른 체하고 관주를 주어버린 자기네의 마음의 죄책을 다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회피하기 위하여 우정 형보의 씨부렁거리는 소리를 굳이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좋고 날아가 버린 장사 미천 그것이 속절없어 태수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진 듯 아뜩했다. 흉악한 일이로군. 정주사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한다. 그것은 사위가 죽은 데 대한 따라서 딸의 신세를 생각하는 장인이요 아버지의 상심이 노상이 아닌 것도 아니나 날아가 버린 장사 미천이 더 안타까워. 허망한 일이로군. 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었다.